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의 집담 진행의 송승현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 못해 지금 쇼크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요, 통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또 미국 연준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3번을 밟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제하고 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시 살아날지 어떨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감면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의 집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승현의 집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연에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소개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소개 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 송승현 대표님과 금리서부터 제초안 그리고 조정지적 해제에서부터 향후의 전망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좀 어수선한 시국인데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말 꺼낸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소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은행도 이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올릴 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향후에 우리나라 금리가 한 8%다라는 상단이 기준이 되겠죠.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관측들,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의하는 바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정말 이런 짧은 텀 기간 동안에는 가장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빅 스텝이라는 걸 처음 밟았고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은 연준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가 워낙에 심했고 인플레의 원인은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게 되면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가 예상 밖에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거의 근 30년 만에 만난 인플레율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라도 일단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시각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게 좀 더 우세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지금 당분간은 올해는 어쨌든 금리 인상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인상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침체를 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근 7, 8년 동안 올라가던 부동산이 갑자기 방향을 턴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역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은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이제 내년 시장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의견이 갈려져 있어요. 내년 시장부터 더 깊은 침체로 가는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냐. 회복 기조를 보이는 것은 이제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들이 좀 크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가는 것들은 공통된 의견, 그리고 내년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건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공급 부족이 워낙에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한 지역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금리 인상이 워낙에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내년 시장부터 조금 금리 인상의 폭이 줄거나 내지는 인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리가 멈춰지게 되면은 또 그냥 이렇게 또 가면 적응을 또 희한하게 합니다. 예, 지금은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기준금리가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에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했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충격이 큰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적응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상승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겠죠. 지역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서울 근방에 있는 것들 이런 지역에서는 항상 수요가 꾸준한 반면 공급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상승 턴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방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장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긴 하는데 네.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네. 한국에서도 올라간다는 기조 뭐 네. 이것들은 예측이 가능한데 시장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목 자체나 부동산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상당 8%라는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또 실무적으로 또 접근을 하고 계시니까 8%의 그 금리를 받는 예. 그런 층들이 굉장히 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단 8%라는 것은 또 들으시는 분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 8%는 아니고 네. 주택담보대출에서 그렇죠. 8%가 되는 건데 이미 8%에 도달한 금융기관도 있고요. 뭐 1금융권은 아니더라고 치더라도 근데 지금 향후에 또 몇 퍼센트 더 올리게 되면은 몇 번 더 올리게 되면은 8%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PF 대출이라든가 이금융권 같은 데서는 이미 8% 도달 그리고 10%를 연말 전에 넘길 거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금융권의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중에서는 최상단급은 8% 되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희망적인 좀 전망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는 우리나라는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방향 자체는 이제 폭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기대치보다 인플레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이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강경한 발언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시켰다는 발언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네. 예,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8%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아마 인플레가 좀 잡혀가고 있고 우리는 미국도 좀 떨어지면서 그 상단까지 가기 전에 좀 잡히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8% 얘기하는데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네. 금리 이게 쫓아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예. 뭐 1,400원은 벌써 훌쩍 넘었죠. 넘었고 네. 1,500원에 도달한다 뭐 그런 얘기가 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뭐 국내 이제 뭐 주택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뭐 네. 최근 들어서도 엔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자본들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네.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쪽도 네. 또는 뭐 상업용과 비슷한 뭐 주거 형태를 가진 뭐 주거용 부동산 이런 쪽들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뭐 엔저로 우리가 일본 투자하듯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할 강력한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외국인 그래요? 투자자들의 그 비중이 늘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줄었는데 그게 이제 환율 때문인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강달러 현상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좀 지속되겠는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1,420원, 30원 하던 게 1,500원까지 간다라는 연내에 간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당분간은 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환율 외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어떤 내재 가치 측면에서 그다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모임이 생겨서 상가에 대한 어떤 임대 수익률 같은 것들은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도 계속 역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은 결국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 대비 최소한 2, 3%라도 높아야지만 그렇죠. 이거 살 유인이 생기는 건데 그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은행 금리 자체가 높아져 버리면은 기대 수익률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키려면 결국은 가격이 하락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줄었다는 것은 딱 그 데이터상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내재 가치는 사실 좋지 않으나 환율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잠깐 치고 빠지듯이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환율이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예전에 IMF 때나 이런 것처럼 뭐 좀 그들에게는 외국인 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가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적당한 선에서 빠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외국인 투자자 이거 모호해가지고 네. 이분들 참 어떻게 뭐 한때 중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매집하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빨리 이 투기 억제라든지 방지책 같은 거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네. 그냥 달러 약세 안에서 그렇죠. 뭐 일정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자본이 들어왔다가 뭐 치고 빠지면서 맞아요. 집값이나 지가들 올려놓고 상업용 부동산 올려놓은 그런 현상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방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네, 생각이 같은 되긴 하네요. 생각입니다. 네. 그 지금 계속 금리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이야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니까 네.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5건이었어요. 네. 근데 7월은 이거보다 10건 증가하긴 해도 뭐 8월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 조사한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뭐 배경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네. 외적으로 뭐 다른 배경들도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금리가 워낙에 큽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8월 달부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 그런 대로 버티다가 상반기부터 무너지고 그다음 요즘에서는 강남권까지도 하락세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맞물렸던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른 요인이 그다지 변동된 건 없어요. 다른 배경 쪽에서는. 그래서 금리가 지금 가장 큰 여건이고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떠한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분석하는 분도 많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지금처럼 크게 인상됐던 부분이 한 4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한 3차례 정도가 또 상승을 했단 말이죠. 서울 부동산은. 그러니까 그게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뭐 전세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금리와 전혀 연관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은 확연하게 준 거는 제가 체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포심이 좀 이렇게 만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안 사고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나는 금리가 크게 상관없지만 어쨌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나도 좀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군중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과 공포심이 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거래가 지금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뭐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올해까지는 상승하는 게 사실상 정해졌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빨리 하는 사람도 내년 초나 생각을 하는 거지 굳이 하겠느냐라고 해서 올해는 뭐 지금 7월, 8월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적게 나왔는데 8, 9, 10, 12월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뭐 거의 한 해를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심각하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그 집값이 높다라는 평가나 인식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은 거래들이 거의 안 되고 네. 그나마 좀 거래가 되고 관심도가 좀 있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부채 비율을 키우지 않고 또는 네. 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 상품 또는 주택의 가격선으로만 거래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보통 이제 그 금액선을 보니까 6억 이하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이런 요인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이 높다라는 그 고점 인식하고 또 높으면 높을수록 또 대출이라든지 주변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큰데 그런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또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매매 금액 자체가 적으면 똑같은 비율로 빌린다고 해도 사실은 절대 대출액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부담은 좀 덜한 거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6억 이하짜리가 수도권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되게 드물고요.
예, 좀 아까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평수가 작거나 이런 것들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은 되게 많습니다. 6억 이하가 거의 한 4만 건 거래가 됐을 때 9억 이하가 한 8천 건, 그리고 15억 이하가 4천 건. 또 반으로 또 줍니다. 15억 이상은 2천 건 이렇게 줄어드니까 거의 한 73%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4개 중에 3개는 6억 원 이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근데 이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10년 차 미만이 한 80% 거래가 10년 차 미만이 20% 거래가 됐고 10년 차 이상이 80%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33평,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3평 이상의 초과되는 평수는 4% 비중밖에 안 되고, 그래요? 예, 그리고 25평 이하가 62% 정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낡고 좀 작은 그런 아파트만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받던 상품들인데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갈 때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불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출을 받든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고, 또 하나는 6억 이하는 좀 정책적으로도 실수요자한테 또 많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좀 틈새 상품으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 실수요자는 그렇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매가가 다른 것들 많이 오를 때 못 올라다 보니까 전세가는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작은 틈새 상품으로서 구입하는 투자자도 유입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거래량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석이 아주 명확해가지고 지금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래가 주춤하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지역을 상당 부분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데는 다 해준 것 같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들을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거기서는 세종시만 또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이 규제가 해제가 됐다라고 한 이후에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 심리들이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도 해보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거래 활성화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거래가 안 되는 건 금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직접적으로 인하가 되던 뭐 인상폭이 줄던 뭐란 어떤 변화되는 시그널이 있지 않는 이상 뭐 다른 것들을 건드려 갖고 활성화까지는 일으키긴 좀 어렵지 않나. 부분적으로 좀 움직이는 지역은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활성화는 좀 어렵다고 보고, 세종시는 이제 투가지구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 것들이고,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해제가 됐죠. 그렇죠. 서울과 서울 근방 쪽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취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나름대로 통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중요한 핵심 지역 같은 것들 서울과 서울 근방 쪽에서는 규제 지역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거래 활성화를 하기에는 지금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아직도 사람들의 심리가 좀 위축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뭐 사실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맨 마지막에 풀리던 지역이 오히려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석을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전 같은 경우도 뭐 서울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소위 뭐 투자처다라는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투자처를 찍어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풀면 풀수록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빠질 수도 있는 지역이다. 뭐 그렇게 인식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으로 풀고 나서 뭐 하락폭이 더 가팔라졌으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정량적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부양을 해도 살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나 특히 또 그 주택 공급량이 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시황도 한번 좀 제가 그 자료들을 뽑아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몇몇 그 통계가 있는데, 뭐 일단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다양한 뭐 자료들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KB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KB에서도 소위 대한민국을 좀 선도하는 그런 아파트 50개 아파트들이 있어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 볼 때 100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100m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에 99.32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아파트가 여기 한 50개가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저조하단 말이야, 성적이. 언제쯤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100 미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는 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야말로 이제 주식의 예, 우량, 그렇죠. 우량주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이제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 1위 아파트는 우리 그 헬리오시티. 이게 워낙에 비싼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뭐 대부분은 서울입니다만 그런 아파트를 모아서 걔네들이 변동성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 아파트가 이것도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그동안은 사실 오래 버틴 거죠. 다른 것들은 하락이 있었지만 얘는 끝까지 이제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떨어진 건데 이런 거죠. 이제 좋은 것들, 강남이라든가 호황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호황기 때는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불황기 때는 최대한 끝까지 버티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끝까지 버텼다가 이제 내려간 거고 아마 반등할 때는 가장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점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KB 선도 아파트 우집지수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는 거는 우리 아파트가 여기에 등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상승 반등하게 되면은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구나라는 어떤 선행 지표로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 시점은 글쎄요. 저는 내년 한 중반기나 뭐 하반기 정도면 요 50지수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는데 한번 요 어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행지표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 뭐 대표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뭐 10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한 80선, 70선 붕괴된 게 아니라 뭐 거의 지금 100에 그렇죠. 근접한 99점대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위 우량한 지역들, 네. 또 서울 안에서도 뭐 50지수가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함을 갖춘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지역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60% 이상은 다 강남 3구에 있습니다. 네. 강남이 지금은 제일 뭐 좋은 그렇죠. 그런, 네.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공 쪽을 보면 부동산원 이제 집계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또 전세 가격을 한번 짚어봤는데 올해 1월에는 0.01로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이제 8월까지 계속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전세 네. 가격이 네. 0.7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추가 하락세가 이게 전세 가격이 이제 좀 더 그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한동안은 굉장히 그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매매가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전세가 비율이 크게 안 떨어졌던 것은 전세도 매매가 못지않게 상승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를 짚어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서울 40% 수준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최고 높았을 때는 16년으로 기억하는 한 75%까지도 갔었고요. 전국 전세가 비율이.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70% 있는 반면 서울은 한 54%, 5%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 2008년도, 10년도쯤에 40% 내외에 있던 것이 70몇 %까지 올라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제 기억으로는 9년도, 10년도쯤에 첫 이게 시행이 됐는데 당연히 취지는 좋았죠. 전세 입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저리로 양질의 어떤 전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자금을 한 2억 정도 갖고 있으면 죽으나 사나 2억짜리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한 2억 더 빌려서 4억짜리 전세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때마침 금리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대다수가 됐고 사실상 이제 뭐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구할 때 내 돈 100%로 활용하신 분이 거의 없고 없죠. 네, 사실상 뭐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수요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격이 쭉 올라갔던 거고 또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였기 때문에 전세가 그 전세 대출 비중이 거의 한 80%. 예, 뭐 2억짜리 그 주택을 전세 보증금을 구하는데 내 돈 4천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면에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한 그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 대출 금리가 이제 굉장히 높아져 버리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하고 이제 전세를 구하지 않고 월세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는 모든 사람이 전세만 구했어요.
4천만 원에 뭐 4천만 원에 1억 6천 대출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월세는 뭐 월세는 120, 130 되게 되면 전세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전세 자금 대출이 워낙에 저리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월세는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쭉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졌고 월세는 되게 싸네? 이러니까 다 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 가격은 대단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전환율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라오고 월세 거래량도 거의 우리 집계 이래 역대 최초로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몇 달 전에 한 50%, 51대 49 비율이었다가 거의 6대 4 비율까지 월세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시장에서 보더라도 예전에는 월세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공급하는 게 지금은 다들 월세 공급을 더 선호를 하고 또 월세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이렇게 되고 다만 이게 언제 다시 전환이 될 것이냐면은 금리가 이제 좀 멈추게 되고 월세가 쭉 올라가게 되게 되면 전세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다시 또 전세가 좀 주거비 측면에서 유리한, 좀 더 저렴한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월세를 포기를 하고 전세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세 하락세가 좀 될 것을 같다. 그러면 제일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근데 결국은 아주 긴 프로세스를 놓고 보자면 월세는 언젠가는 다시 전세로 돌아서게 되고, 전세로 돌아서게 됐을 때 전세가 다시 또 강세를 띄우게 되면서 이것이 매가로 연동돼서 매매가도 띄워주게 되는 이런 형태가 가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그때 되면 또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몇 년 전에 그런 막 전세 물량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거는 지금 아예 전제를 깔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신규 공급이 많다 그러면 전세로 수요가 확 쏠린다고 하더라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전세로 확 돌렸을 때는 지금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로 돌아섰을 때 지금 월세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처럼 전세가도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가 눌려 있는 상태였지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밀려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공급은 지금 지금 공급이 왜 필요해 하시는 의견까지 나와요. 심지어 가격이 네. 떨어지게 있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언제 이게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급은 매년 꾸준하게 해놔서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부활 뭐 논의가 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뭐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특히나 뭐 아파트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뭐 자산 증식이나 어느 정도 해온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뭐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나중에 이런 공급 물량들이 그 아파트 수요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서민주택 쪽으로 왔는데 전세 공급 물량이 없으면 받아줄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네. 공급의 주체들이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뭐 집주인들한테 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뭐하러 저거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소위 몇 년 전에 그 월세 대학가 있는 데서 원룸 운영하시는 분이 종부세 보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이제 그런 공급을 하겠나요, 그죠? 그렇죠.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저도 부활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임사 제도가 뭐 폐지가 되거나 내지는 상당 부분 강화가 됐던 부분은 이로 인한 어떤 그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건데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제 보자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5%에 대한 어떤 그 징액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길게는 8년까지도. 네. 그러면 전세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상당 물량이 5% 징액 제한이 물리게 되게 되면서 전세가 안정에 대단히 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부동산 정책과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게 대의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전세가가 안정되는 게 선행돼야지만 매매가는 자동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잡기 위해서 양도세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공급을 많이 해서 전세가를 안정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가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 혜택을 보니까 자꾸 태클을 걸면서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부작용, 어떤 그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본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어떤 명제, 대의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화라는 이런 전세 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인 거고 이 필수적인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혜택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좀 부활돼서 이 제도가 좀 원활하게 안착된다면 아주 길게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정책을 잘 썼구나라는 어떤 의견 또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사업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주면은 그 역할 책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면 인센티브 정도 주는 거는 뭐 적절한 거 아닌가? 뭐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도 전세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저만 해도 솔직히 저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거의 그 전세가가 8억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반 가격도 못 받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억울한 건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까 대신 저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뭔가 그 사회에 기여를 했고 거기에 기여에 따른 어떤 저도 피드백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고 좋은 제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다시 부활돼서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안정에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런 뭐 임대사업자분들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돼 가지고 좀 대안이 없다 보니까 한때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상품이 참 약간 뭐 일각에선 부동산 투자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돌연변이 상품이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관련돼 가지고 좀 일정하게 뭐 조정을 받는 뭐 그런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금리 타격 또 이제 용도 변경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좀 한계점에 도달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렇죠. 어때요? 이제 이게 뭐 한참 좋았을 때도 저는 사실 이거를 그다지 권해드리진 않았고 실제로 거래한 적도 없는데 물론 이제 틈새이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이 굉장히 시장이 화랑이었고 마땅하게 매물은 찾기 어렵고 내가 가진 자금도 한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살 유인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게 뭐 잠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줬다 뺐다는 식으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여기 주택에 안 넣어주니까 아까 임대사업자는 그렇죠. 주택에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종부세가 안 들어가니까 일로 가죠. 그런 어떤 혜택을 때문에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뭐 주택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거고 이 생숙 자체를 어떤 내재 가치로서 아파트보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 증대가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재가 이 생숙이 다른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얘가 받을 수 있던 호재는 다른 것들이 풀리게 되게 되면 얘도 함께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이 지금 낮춰지는 거는 사실상 예견됐던 이라고 봐도 되는 것들이고 아마 좀 어렵겠죠. 뭐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숙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좋았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앞으로도 좀 쉽지 않겠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이런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좀 관심도 갖고 수익률도 좋고 했는데 뭐 개방되고 나면은 굳이 뭐 생활형 숙박시설 가서 꼭 뭐 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상품이었던 거지.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보유했다가 어떤 차익을 보기에는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주택 관련돼 가지고 뭐 규제도 많고 뭐 투자 대안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의 뭐 불안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동산 공급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재건축 단지나 조합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이게 감면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면제되는 금액이 이제 3천에서 1억으로 상향을 하고 또 부과되는 구간 자체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가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으나 역시도 시장의 판단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뭐 처음에는 폐지 얘기까지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그 전에 발표하기 전에도 아름아름 이게 약간 샌 적은 있는데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변화의 필요성은 있었던 건 확실한 게 이 제도가 06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거의 16년 횟수로 16년 지났잖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양도세나 종부세도 뭐 최근이지만 비과세에 대한 혜택 그 비중도 높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줬는데 사실 얘는 없었죠. 뭐 없었던 건 이유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거의 시행된 건수가 없어요. 예, 해수가 16년인데 한 대여섯 건 되고 총 부과 금액도 한 25억 정도 선이라고 하니 사실은 뭐 제도는 있었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던 건데 어찌됐건 위헌 뭐 합헌 얘기도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합헌이 됐고 이제 지금 이제 유예 기간도 끝나게 돼서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이게 좀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낸 원문 자료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조세 저항이 좀 강했었던 제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양도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니까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나에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일부를 내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억씩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세 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 제도의 어떤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했던 거는 기존에는 이제 초과이득금이 3천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1억까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공사비와 평균적인 상승비를 제외한 그야말로 재건축했을 때 초과되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1억이 될 때까지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2천만 원씩 부과, 그러니까 3천에서 5천까지는 10%, 5천에서 7천까지는 20% 이렇게 부과가 되던 것을 이제 7천만 원 구간이니까 1억에서 1억 7천, 1억 7천에서 2억 4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3억 8천 구간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50% 부과가 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은 것들은 이제 지방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 크진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감액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덩치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래 구간에서 조금 더 해줘봐야 전체 큰 금액에서 이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인 거고 사실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좋은 동네, 핵심 동네잖아요. 그런 쪽에 공급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1억 이하로 면제되면서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내는 돈이 거의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지역 단지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많아지는 데 비해서 또 중저가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네. 아까 KB 선도의 60% 차지하는 강남이라든지 네. 또 서울의 가장 중심이고 최근 들어서 또 주목을 받는 지역들이 이제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감면폭이 1주택자 아니면 네. 뭐 1주택자 아니면 감면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네. 그 의견 뭐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서울을 보면. 네. 물론 이제 절대 금액 자체는 큰 것들이 더 많이 줄긴 했죠. 금액 자체는. 근데 이제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그게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5천만 원이 전액 면제되는 것보다 10억짜리가 8억으로 줄다 그러면은 절대 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의견이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당연히 재건축을 안 하게 되죠. 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절반을 정부가 가져간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그러니 당연히 지금 하지 말고 유예가 되건 나중에 완화가 되건 폐지가 되건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뭐 일부만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잘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공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재개발이나 내지는 재건축으로만 지금 공급해야 되는 도심 같은 데서는 터도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자 하는 취지였다면 사실은 이렇게 풀어서는 많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련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편 뭐 그렇게 민간 부분에서 사실 주택 공급 활성화하기 위한 네.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그 방향으로는 뭐 공급의 속도가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또 왜냐하면 다 풀어줄 수 없죠. 그렇죠. 뭐. 네. 이것만 풀어도 그걸 또 왜 푸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쪽의 의견을 또 전혀 이렇게 의견을 또 수용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협상처럼 이렇게 중간 값을 대입한 건데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개인적인 주장 얘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거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은 뭐 그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죠.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거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초안을 풀어주게 되게 되면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사적 이익을 위한 집단일 수도 있는 건데
걔네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을 환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 자체의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옳습니다. 저도 옳다고 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큰 것들에 대한 부작용, 공급을 안 하는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용인을 하고 대신에 주택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어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그걸 수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 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참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 부분 또 핵심 요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갖는 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또 주장을 해주시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의견이 또 모아지고 또 전달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가 금액 또 부가 뭐 면제 금액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 움직이는 그 기간 자체가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있고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이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으로 미룬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해야지 오히려 앞에서 가격에 대한 그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기준은 사실 부가율이라든지 뭐 부가 면제 금액보다는 이게 더 핵심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금액이 더 많이 들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나 또 장기 보유 같은 경우도 그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혜택이 굉장히 커요. 뭐 이래저래 하니까 한 1% 정도 주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만약에 거기 조합원이라면 한 2, 3년만 더 있으면 나도 그 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돼? 하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10년 보유한 사람이 있고 나는 7년 보유한 사람이 있고 5년 있으면 기왕이면 혜택 뭐 소위 말하는 풀로 다 땡겨가지고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이 뭐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단은 부과 기간은 기존의 추진위원회 설립서부터 준공 시점이 있던 거를 좀 땡겼죠.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땡겼고 사실은 당연하죠. 이게 추진위원회라는 게 앞에 좀 단어가 생략된 거잖아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합원들이 조합이라는 어떤 법인격체를 만들고 나서 그게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건데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뭐 위원회 우리끼리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조합 설립한 거는 제자리 잘 환원한 게 맞고요. 어쨌든 추진위서부터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 정보 반영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추진위서부터 조합 설립까지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좀 그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1주택자도 혜택을 안 줬던 것도 대단히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06년 이후부터 손을 안 댔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 종부세든 양도세든 취득세든 뭐든 간에 1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건 1주택이든 10주택이든 똑같이 기준까지 부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유 기간 이게 6년 이상이면은 10%를 감면을 해주고 이제 10년 이상이게 되면 최대 이제 50%까지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세법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1주택 이게 이제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뭐 이런 목적도 있다면은 1주택자분들은 똑같이 적용받으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쓴 거는 같긴 합니다. 참 그래도 어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들을 좀 해제를 하고 또 민간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지금 하면서 주택을 이제 예전만 해도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관심을 좀 갖고 또 매수 심리도 뭐랄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다라고 하면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나 뭐 지방도 다 좋습니다. 투자가 좀 유망한 지역이 어딜까라고 좀 짚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구가 이제 좀 실제로 자연 감소는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 수의 감소도 뭐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방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이 됐는데 뭐 지방 분들은 여기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 근데 그 국토 면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 12%, 비수도권이 88%인데 그 비중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 엄청나게 인구의 절반가 가까운 주택 수요가 있는 건데 그만큼 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게 수도권과 지방을 분류하는 거는 벌써 예전 일이 됐고 또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또 많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인서울과 경기도는 또 다른 어떤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이론과 논리와 상황을 대입하게 되면은 서울 중에서도 또 강남, 강북 중에 강남을 선호하고 그렇죠. 강남 내에서도 한강변 쪽을 선호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서울에 이제 뭐 우리 2호선 순환선이 있잖아요. 네.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작은 서울의 또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서울이죠. 거기에 있는 부동산들은 사실은 뭐 다 유망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서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압축시켜서 한강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동산들은 다 유망하다고 보고 지방 쪽은 이제 광역시 정도만 괜찮을 것 같고요. 광역시도 근데 사실은 인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당분간은 끄떡 없겠지만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유가 되시는 한은 인서울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게 낫고 만되면 서울 근방 아니면은 광역시 중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지역 위주로만 살아남고 읍면, 군 이런 지역 쪽에서는 이미 도방 소멸이 시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신도시 같은 게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이런 상황인데 도쿄는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도쿄 이제 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만 살아남는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딜지는 건 뻔한 거죠. 네. 그 얘기하신 게 참 재밌는 게 그 한강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구라든지 예전에는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나눴는데 예전에 평면적으로 이렇게 쭉 지역을 살폈으면 요즘에 강남 안에서도 위아래로 이렇게 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남의 하단 쪽보다는 송파에 상당히 더 나은 그런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이나 또는 용산이나 뭐 성동구나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좀 한강 쪽으로 붙는 쪽이 좀 더 낫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강남구의 아래쪽보다는 잠실의 이제 한강변 쪽이 그렇죠. 역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광진구의 그 한강변의 아파트가 송파에 있는 비한강변 아파트보다 앞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그게 거의 없었죠. 맞아요. 예, 아예 없었지만 지금 이제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가 증대가 됐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 성장하면서 질적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단순하게 내 집이 아니라 좀 질적 니즈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질의 아파트를 선호하게 될 거고 양질의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면 강변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 불황을 견뎌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지역적인 거 보면 뭐 한강변, 뭐 서울권하고 2호선 그리고 한강변 쪽이 조금 더 뭐 불황에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본다라면 네. 상품은 어떨까요? 상품은 어떤 상품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래의 신축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당연히 새 거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보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들은 이제 그 저층 주거지나 그 다음에 역세권 그리고 뭐 중공업지 이런 것들인데 뭐 역세권 쪽에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쪽은 다 이제 유망한 거고 저층 주거지는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고 중공업 쪽도 예전에나 중공업 육성 정책에서 섰을 때나 필요한 거지 지금은 굳이 중공업지가 그 서울 외곽으로 빼면 될 부분인데 공업지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거를 주택 공급을 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개발의 가능성, 또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는 어떤 공급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었던 신속통합 기획이든 뭐 모아타운이든 내지는 뭐 하다못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굉장히 좀 종류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어떤 투자로서 가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얘네들이 실제로 개발이 될지 여부는 잘 판단하셔야겠죠. 지금 뭐 너도 나도 플랜카드 붙이고 다 개발된다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보는 눈이 있으시다면은 서울에서 아파트가 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확정된 지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갖고 계시게 되면은 결국은 뭐 좋은 상품으로 변할 건 확실하기 때문에 가치는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신축이 된 것들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많이 이미 그렇죠. 가격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부동산이라면 이러한 나중에 미래 신축이 확정적인 재개발 재건축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황에서도 역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상품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금 뭐 거래량도 준다고 하고 금리도 오른다라고 하고 네. 그런 뭐 얘기들이 좀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 뭐 경기 침체 우려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초반에 답은 주시기는 했어요. 네. 내년 한 하반기 정도를 봐라 뭐 네. 얘기는 하는데 또 그런 투자적인 관점 말고 내 집 마련의 시기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그 시기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런 시기는 그렇죠.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보통 상담들을 하신다라면 어떤 조언을 주세요? 전반적인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금리의 변동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뭐 연준 의장도 뭐 당장 3개월 걸 못 맞추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일단은 그 지금 흘러가는 걸 봤을 때는 물가는 조금씩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도 한두 차례 이제 한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 밟은다고 치게 되면 거의 4% 수준이면은 와, 과연 이 정도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경기 침체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구두 개입 정도 한 거고 실제로 침체를 시키면서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가 조금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는 눈치를 보다가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아까 뭐 KB 선도지수 50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움직인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방법과 내년 하반기에 움직일 거는 또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듯이 확 올라가 버리면 또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으니 내년 상반기에 나는 미리 사놓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것들을 보는 방법도 좋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 한 봄철 그리고 중반기 요 사이 요때쯤을 한번 꾸준하게 시장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금리가 얼추 좀 멈췄네 그리고 발언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세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어느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시점에서 가격은 아직도 낮아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매입을 한 다음에 하반기 때 상승 텀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이제 좋은 부동산, 아까 양극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 침체 되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좀 어느 정도 핵심 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좀 저렴하게 내려왔을 때 이때가 지금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부동산 그 전문가분들은 뭐 몇 번의 사이클을 겪고 또 한 10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런 흐름들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즘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사라고 하는 거 하고 뭐 내년 사라고 하고 기회다 저 사람 좀 제정신이야 뭐 그런 얘기를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의문을 갖고. 그렇죠. 그래도 뭐 이렇게 몇 번에 조금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시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연끌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런 얘기 뭐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그래서 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시대에 뭔가 자산화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뭐 코인 주식 같은 게 워낙에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니 부동산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장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디나 그러나 장기적인 우상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좀 가격이 조금 하락했을 때 이게 대세하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또 회복 텀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불황과 좀 위기 또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글쎄요 뭐 내 곁에다가 한 명 정도의 뭐 부동산 멘토라든지 전문가를 곁에 두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위기 대응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뭐 이승훈 소장님 뭐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 활동이나 뭐 블로그 활동 뭐 이런 것들 보신 분들하고 본인의 성향이나 주택 매입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소장님을 곁에 한번 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성승위원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네. 또 일정하고 상품 뭐 이런 것들 잘 짚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정말 혼란스럽고 힘드시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환율의 불안정 속안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참 막연하고 참 두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 바라고요. 뭐 앞으로도 뭐 훌륭한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